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이후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사면금지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입장과 판결 이후 전국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아직 1심 판결일 뿐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가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도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죄값 중 최저 형량을 선고한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직 1심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정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장 대표가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강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2월 국회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고리로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의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일명 사면금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안, 대법관 증원, 법외국지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메시지에 힘을 보태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부동산 투기를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교복값 특별 점검을 통해 입찰 담합 등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는 서삼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자리에 경북 영주 양양 봉화 지역위원장인 박규환 대변인을 선임했습니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이던 서삼석 의원은 호남발전 특별위원장 활동을 더 충실히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정청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사면금지법 처리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내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이나 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지기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죄에 어떤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거듭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 특정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헌법 파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삼권분립 해체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더 큰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속에 사면금지법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신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강제에 반대했지만 재계의 제외 요구는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 유동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반 자사주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항공과 통신업 등은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땐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직접 결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권한을 주주에게 넘기는 방안도 방향됐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의 극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벼랑 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정영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당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우다인 기자입니다. 청년과 여성 비율을 대폭 늘려 10인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공천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당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정리돼야 한다며 물갈이 공천을 예고했습니다. 또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1차 인재 영입 발표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매주 새로 영입한 인재들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배 의원은 지방선거 준비로 하루가 급한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선거를 비롯해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1,000명 가까운 예비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를 준비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친한계 의원들은 배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주간 이슈페이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페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기징역.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네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었죠. 거의 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일 겁니다. 네. 국회도요. 연휴 직후였던 어제 윤 전 대통령 이 비상계엄에 대한 판결에 온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 재판의 최대 관심이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에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결론을 짓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도 같이 들었는데 네. 이 지기현 판사가 했던 그 말 중에 이 사태의 핵심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까지 나오면서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또 이상민 전 장관 등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모두가 이제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된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한 논란은 이제 사실상 종결됐다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사형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내란범 사면 금지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요. 예. 국민의힘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당원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고요.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예. 안타깝다, 참담하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일 뿐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언급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 민심은 이제는 밥상머리 그 설 민심은 좀 없어지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어제 뭐 그 저희 토론 그 코너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가 닷새 비교적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올해 2월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고 벌써 2월 20일이 됐어요. 네,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빨리 간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설 명절이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그 신앵커 같은 이번 설 명절에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셨는지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이제 뭐 좀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들, 네. 경제 얘기. 네. 그 주식 증시가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5,500까지 올라갔고 오늘 뭐 600, 700까지 갔습니다만 그것과 이제 또 부동산 이 정책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치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십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는 김 기자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여야가 전한 설 민심, 이제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민심의 바로 미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을 들어보면 이제 제각각이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민심을 전했는데요. 내란 종식 또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개혁 법안 또 3차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라는 민심을 전했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전했냐면 네. 민주당의 민심과는 조금 달리 정부 여당 견제에 대한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요, 이제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또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들이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설 민심을 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민생, 심판, 혁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전한 민심은 이제 당 내부 갈등 봉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당 내용이 쉽사리 이제 네. 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양당이 설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지는 또 국민이 이제 판단을 몫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불효자는 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진을 어떤 사진일까요? 네. 예,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사진이네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요, 주택 6채를 보유한 자신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한 이제 응수 차원에서 네. 장 대표가 모친이 살고 있는 이 충남 보령시의 낡은 시골집 사진을 올린 건데요. 사진 위에 보면 이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또 95세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는 이제 글들이 있는데 네. 이후에도요.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다주택자를 두고 SNS 설전을 연일 이어갔습니다. 예. 여기에 여야도 좀 가세를 했는데요. 이 사진이 실상은 이제 2026년의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인 2022년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밝혔고, 여기에 이제 감성팔이로는 주거 불안을 잡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구한 문재인 또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수기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의제 수기단은 모두 31명으로 전문가 14명과 시민사회, 노동계, 산업계, 미래세대에서 추천한 15명,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제 수기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워크숍을 열고 본토의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결정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승낙했습니다. 우 의장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승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정보위의 의견을 듣고 깊이 검토했으며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뒤 이번 승낙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안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김 관장이 지인을 위해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보물인 수장고에 무단 출입하는 등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전유물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로 선임될 독립기념관장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계약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소수의 목소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토론회장을 허물고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멈춘 적이 없는데도 국회법까지 개정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겠다는 독주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사법개혁 3법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 개편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권이 위헌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두고는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뚜렷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날치기입니까? 이 법이 지금 논의가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습니다. 재판소원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소원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에서 한 2,000건 정도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사심처럼 작동해 소송이 길어지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 일반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중에 사법개혁안은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왔고요. 22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그런 계획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다음 주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법안에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재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법원은 소송의 장기화를 야기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 고문이라며 지적한 반면 헌재는 사심제가 아닌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헌법심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주장 또한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직후부터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돼 왔던 사안이지만 그때마다 헌재의 사심 기관화 우려, 재판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신중론이 힘을 얻어왔습니다. 헌재가 심사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지, 소송이 남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인 거죠.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을 위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오히려 사법개혁의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란 국민의힘의 주장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여야 간 충분한 논의로 대안과 보완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지점에 대해서 국헌 문란이자 폭동이다. 그러므로 내란죄가 이렇게 성립이 된 걸로 보이고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부대변인.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내란에 대해서 내란 수계에 대해서의 선고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이진관 판사의 판결에서 보면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엄중하게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수계인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사형과 무기징역이 있으면은 가장 센 형벌인 사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와 사초로서의 기록으로 다시는 이 불법 비상계엄을 초래하면 안 된다. 내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특히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당시의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선례를 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이 선고돼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양형에서 반영이 된 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그리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물리력 행사 있었죠.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 12월 3일 날. 군인들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국회 담벼락에서 군인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앞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일렬로 지나가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물리력 행사가 자제가 된 것입니까? 일반 시민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으면 그럼 성공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성공했으면 저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게 실패한 쿠데타는 그러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양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공무원을 했고 그다음에 초범이고 65세 생각보다 고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65세가 최근에 고령인가요? 우리나라 100세 시대인데 지금 어디 임실 같은 데 가시면요 65세 청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오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 비상계엄 저지르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더 저지르면 안 되는 사람이 저질렀다에 대해서는 전 오히려 가중이 돼야 됨이 마땅하지 이게 양형에 반영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인터뷰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핵심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심은 결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법의 잣대는 모두에게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고 굉장히 저희도 엄중하게 이제
이제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다만 이 형사 재판은 3심제이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판결문에 대한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어떤 논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여전히 이제 계엄이 곧바로 내란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명한 헌법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정치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리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법 재판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재판에 대한 것을 비단 윤 전 대통령에게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도 동일한 잣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1심이고 대법까지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그 장동혁 대표 관련한 발언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정의의 후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법안의 정치적인 의미를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고 싶고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임세은 부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란범에 대해 사면금지법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란을 저지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또다시 저지를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냐 하면 이게 역사의 교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만 바로 3년인가만 복역하고 풀려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유유자적하게 일상을 즐겼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고 이제 자연사 하셨죠. 그런 역사적인 과거를 봤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법이 따뜻하게 전두환을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잠깐 일으켰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한 3년 살고 나오면 되겠네? 라는 교훈을 오히려 안겨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공한다 하면 영구집권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선택을 봤었을 때 기회비용을 따지면 잠깐 실패해도 조금 살다 나오면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는 그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해야 만약에 또 누군가가 정권이 민주당으로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정권을 갖고 오게 되면 또 사면해버리면은 내란을 또 일으킬 수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사면금지법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12.12 내란 이후에 석방이 됐던 그 전례를 보고서 이렇게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밝혔는데 이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서두르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정쟁 용도라고 말씀을 정쟁 용도다? 아직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1심으로 끝날 것 같으면 3심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심제는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전제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어떤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그 행사 여부는 역사적, 정치적 판단의 이제 영역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형벌을 미리 확정을 해두는 그런 법이 아니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고 어떤 그 법리에 따른 분석에 만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항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 줄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식물인간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 마비죠. 예, 그런 것들을 초래했는데 물론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여러 그런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극한의 대립으로 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한 사람이 그런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과연 민주당은 전혀 한 톨의 책임도 없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희가 여야가 건강하게 견제하면서 네. 국민을 위해서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정당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끝까지 짓밟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엄은 정말 잘못됐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어떤 저는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엄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곧 내란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법리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이 들어볼까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줄탄핵 이야기하고 대통령 대통령실에 뭐라고 하죠? 비용 절감했다 하는데 줄탄핵 한 적이 없고 딱 2명 탄핵을 올렸을 뿐이고요. 대통령실 특활비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식물 아니었고요. 대신 대통령이 일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톨의 책임도 없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 톨의 책임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다시 해볼 텐데요.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무죄 추적의 원칙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 재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모양인데 이미 계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사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절윤 세력과 절연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의 잣대는 모두에게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히 강조한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심판을 받았고 지금 또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앞세워서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둔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소추는 공소 제기라고 명확히 말한 이상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방탄이나 공소 취소 모임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작동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절연에 관한 부분은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절연을 말하는 세력이 우리가 뭔가 당론을 모아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지선에서 총의를 모은 데 있어서 갈라치기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전환을 하자. 네. 전환을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율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여야의 어떤 국민이 부여한 그런 숙제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비록 이런 불법 개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나타내 보여야 할 어떤 전환의 아젠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지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네, 당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세력과는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의 선고가 나오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네.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권 여당이었던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의사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어쨌든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당원 1호였던 윤석열이 이렇게 재판 선고가 나왔으니까 대표가 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동혁 전 대표가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는 핵폭탄을 안고 뒤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짐을 등에 얹고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곧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에서 선거를 준비한 후보자들은 애가 너무 탈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 사과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없었고 무죄 추정의 원칙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제 판결이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뭐 무죄 추정 원칙을 이야기하시는지 판사 때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제가 의심을 품지가 않을 수가 없고요. 끝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절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야당이 폭망하는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건전한 야당이 존재를 해야 집권 여당도 또 정부도 긴장해서 더 열심히 잘하기 경쟁할 텐데 이렇게 계속 어둠의 길로만 뚜벅뚜벅 가다 보면 사실 민주당도 정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너무나 편한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한동훈계 전부 다 작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명시키고 다 뭐 윤리 회부되고 다 뭐 하나 하고 오히려 분열의 싹을 분열의 시초를 장동혁 대표 단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분열의 씨앗을 뿌리니라 비판했는지 참 그 오늘 네. 판결 보는 내내 네. 장동혁 대표 입장을 보는 내내 참 가슴이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그 선고 결과와 또 장동혁 대표 그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 발언들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대표님. 네, 장동혁 대표가 말로는 이제 중도를 포용하고 중도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의 입장문을 보면 이건 점점 더 극우의 길, 어떻게 보면은 전한길류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경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싶은 이른바 좀 보수 색채가 있는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계속 저렇게 극우의 길, 윤어게인 길로만 가고 또 심지어 그 전광훈 씨가 아니라 그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이 제1당의 야당 대표에게 3일 안에 대답해라. 윤어게인 할 거냐 아니야.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입장도 없는 대표를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려고 손가락이 갔다가 도저히 못 찍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이 입장문이. 너무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심려있게 죄송하고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배출해서 국민께 사죄드리고 저희가 더 보수의 재건을 노력하겠습니다. 했었으면 그나마 오늘 살아있는 그 숨은 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남아있는 숨마저 숨통 끊긴 기분입니다. 아마 후보들은 애가 많이 탈 거예요. 네, 권 대변인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불법 계엄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짚어보자면 장동혁 대표도 그 당시 의원이었는데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간 그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이 뽑은 대표잖아요. 그분이 계엄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한번 수습해 보겠다고 나서신 거고 대표로 뽑히신 건데 지금 절연을 말하는 부분은 왜 우리가 이걸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장동혁 대표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이러한 수많은 그게 사과냐. 마치 뭐 옛날에 어떤 뭐 개사과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는데 사과를 해도 비난, 안 해도 비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미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국민께 더 다가가겠다라고는 수없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수없이 사과를 했는데도 이러한 약간 절연이라는 윤석열과 절연이라는 그 프레임은 그냥 정쟁을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당을 한 목소리로 뭉쳐서 우리는 아젠다를 전환해서 앞으로 국민들께 어떤 것으로 이 민생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관세 협상 이거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생에 어떠한 어마어마한 여파가 미칠지 그런 것들 우리 야당에서 또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내자라는 취지에서 전환으로 나아가자. 더 이상 절연해라 이런 프레임은 그냥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말란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뒷부분 주제들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40대와 여성이 60%를 차지한다면서 세대 교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현 지도부와 가까운 친장동역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자, 이번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권 대변인 먼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지도부에서나 공관위 구성을 하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비난이나 아니면 비판의 어떤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된 중앙 공관위 구성은 40대 여성의 비율을 매우 높였고요.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청년의 어떤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이 선거는 실험이 아니라 승부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또 책임을 가진 의원도 계십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처, 국회 사무처에서도 굉장히 경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일 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뭐 아무런 경력 없는 사람 인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얼마나 발굴해 내느냐를 한번 지켜보시면 그런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변인. 네, 저는 그 타당의 공관위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잘 구성했을 거라고 믿고, 근데 다만 오늘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패션을 통해서 저 당은 끝까지 이런 내란과 손절할 수 없겠구나라고 지금 저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의상인가요? 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떠오릅니까? 뭐 보시면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란과 좀 절연 좀 하십시오, 제발.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불발된 이후에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밝혔는데요. 혁신당은 논의 내용부터 밝히라면서 독자 선거 준비를 예고를 했습니다. 임세윤 대변인, 자, 먼저 민주당 측에선 지방선거 연대를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이제 뭐 내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요. 상황을 살펴봐서 저희가 딱 단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라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내용을 구상 중에 있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성공을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고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권영현 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볼 때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뭐 극우로 가는 거 아니냐, 도대체 중도층 다 이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국당과의 연대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 결집 전략이 가장 강한 당이 조국혁신당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외연 확장 대신에 좌측의 결집으로 간다면 중도층은 이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야권 연대 여부보다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